네, 또,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PC 기본 상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자, 커말 필기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국사회 컴퓨터학원의 원장님이 직접 제작을 한 겁니다. 네. 대단하죠? 그죠? 대단한 학원입니다. 자, 할게요. 어, 땅 찍고 시작해야지. 자, 28번에 검색 엔진입니다. 검색 엔진. 정보를 검색할 때 들어가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네이버도 있고요. 네이트, 다음, 야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야후가 지금 없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죠. 많이 접속하잖아요. 그죠? 자, 주제별 검색 엔진. 검색 엔진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주제별 검색 엔진이 있고 키워드, 단어를 직접 쳐서 검색하는 방식이 있고 메타 검색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주제별 검색 엔진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99년인가요? 1999년에 인터넷 막 떴을 때, 인터넷 막 시작했을 때, 그때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막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야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야후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검색어를 치는 방식이 아니었고요. 이런 방식이에요. 정치, 경제, 뭐 뉴스, 연애 이렇게 클릭하는 방식이에요. 클릭해서 내가 만약 연예인을 찾으려 그래요. 그럼 연애를 클릭하면 연예인 있고 연예 기사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강호동일 찾으려 그래요. 그럼 연예인 누르고 연예인 종류가 또 가수, 코미디언 뭐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코미디언 찍고 남자 개그맨 있고 여자 개그맨 있으면 남자 찍고 그럼 가나다라 순 정렬되어 있으면 강호동 땅 찍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가 넓은 범위에서 조금씩 조금씩 축소가 되는 그런 개념. 축소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찾아가는 방식을 우리는 주제별 검색 엔진이라고 하고요. 디렉토리형 검색 엔진이라고도 합니다. 카테고리라고도 합니다. 네, 됐죠? 지금은 그러지 않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야후 코리아가 대표적인 주제별 검색 엔진이었어요. 그리고 키워드 검색 엔진은 단어를 쳐서 요 밑에 검색 이렇게 있죠. 지금 많이 쓰잖아요. 지금 이거 쓰잖아요. 지금은 여기다 뭘 단어를 쳐요. 강호동 딱 치고 검색 딱 누르면 검색이 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키워드 검색 엔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요. 통합 검색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주제별 키워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고요. 메타 검색 엔진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얘는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른 검색 엔진의 검색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검색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의 양이 방대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검색 속도는 좀 느려도 자료의 양이 아주 방대합니다. 구글이죠. 구글. 검색 한번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겁니다. 뭐 네이버는 지식인이라는 게 있고 그죠? 뭐 다음은 뭐 할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얘는 그게 없고 그냥 다른 거를 의뢰해서 찾아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메타 검색 엔진이고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고 라는 말 들어가면 아 이거 메타구나 이렇게 딱 찍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 보안입니다. 자 보안의 등급은요 A, B, C, D까지 있어요. 그죠? 얘가 가장 높은 단계예요. 보안의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그 다음 B인데 같은 B일 경우는 숫자가 높을수록 보안이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K7이에요. 그 다음 K6 이런 식으로 갑니다. 우리나라는요. 근데 우리나라 건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나라 건 나오지 않으니까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이 보안 등급의 국제 표준이죠. 이 국제 표준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A, B, C, D 그리고 숫자가 클수록 크다. A가 제일 크다.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방화벽입니다. 아이고 진한 글씨죠. 그죠?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 방화벽 영어로 firewall입니다. 가로에 있는 이 영어도 알고 계셔야 돼요. 보기에 답항 보기에 방화벽 이렇게 순진하게 안 냅니다. 한글로 낼 때도 있지만 물론 영어로 낼 때도 있으니까 외워두셔야 됩니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부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방화벽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내부에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데 네트워크가 이렇게 선으로 막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막습니다. 허가된 거는 통과시키고요. 허가받지 않은 것들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대신에 내부에서 나가는 건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해킹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의 침입은 막아둬요. 됐죠? 그리고 바이러스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완전히 다 막지 못해도 막아주기는 합니다. 막아주기는 하는데 일단 침투하면 치료를 해야 돼요.
방화벽으로 치료할 수는 없고요. 백신이 깔려 있어야 돼요. 알약, V3 이런 게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부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내부로부터의 불법적인 해킹은 막지 못하고요. 바이러스 치료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 암호화 기법입니다. 암호화. 우리가 알 수 없는 걸로 변환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대표적으로 비밀키와 공개키라는 게 있대요. 일단 읽어볼게요. 데이터를 보낼 때 송신자가 지정한 수신자 이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걸 말합니다. 도청이라든지 부정 접근 등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됐죠? 자, 비밀키가 있고요. 공개키라는 게 있어요. 자, 암호라는 건요. 처음에 암호를 만드는 암호키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해독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장에 비밀번호를 만들 때 쓰는 키가 바로 암호키라고 보시면 되고 돈을 찾을 때 쓰는 키가 해독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하고 얘가 만약에 똑같아요. 똑같으면 얘를 공개하면 돼요? 야, 나 통장 비밀번호가 이거야. 이렇게 공개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공개하면 안 돼요. 비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키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키로, 동일한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도가 빨라요. 얘랑 비교만 하면 돼요. 입부문 써가지고 갔니? 이렇게 물어만 보면 돼요. 얼마나 쉽겠어요.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말해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말해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주 쉽고요. 대신에 보안은 취약합니다. 됐죠? 말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누가 목에 칼을 댔어요. 너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에 취약하다. 관리해야 될 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모든 그 고객들의 이 키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교를 하죠. 비교해가지고 돈을 찾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첫 번째 줄입니다. 동일한 키. DES, 영어도 봐두라 그랬죠? 가로 안에 있는 영어는 괜히 써놓은 게 아니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DES입니다. 공개키입니다. RSA,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얘는 공개해도 돼요. 자, 암호키가 1, 2, 3, 4예요. 근데 해독키가 4, 3, 2, 1이에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공개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공개키예요. 자, 서로 다른 키로 암호화하고 복호화합니다. 그 중에 암호키는 공개하고요. 복호가 해독입니다. 복호키는 비밀로 한다고 합니다. 관리할 키의 개수가 적습니다. 자, 이 해독키는요, 우리도 몰라요. 고객도 몰라요. 됐죠? 그냥 이거는 공개해도 돼요. 은행에서 얘만 관리하면 돼요. 얘는 공개돼도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 회원들이 똑같은 키를 쓴다고 하더라도 개인 회끼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관리하는 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네,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느립니다. 느릴 수밖에 없어요. 다르니까. 알고리즘이 프로그램 만들기가 복잡해지고요. 파일의 크기가 커지고요. 대신에 보안이 뛰어납니다. 됐죠? 자주 보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얘도. 네, 다음 거 할게요. 자, 다음요. 자, 보안의 위험 요소랍니다. 보안의 위험 요소. 보안, 정보를 안전하게 한다는 건데 위협을 가하는 요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해커, 크래커라고도 하죠. 지금은요. 상대방의 컴퓨터에 침입해서 정보를 빼앗거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래 해커는 컴퓨터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컴퓨터의 기계어에 심취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다른 사람 컴퓨터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고 컴퓨터의 원리에 완전 빠져드는 사람을 해커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크래커는 정보를 빼오고 그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파괴시키고 컴퓨터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이런 사람들을 크래커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지금은 의미가 동일하게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됐죠? 다음 백도어입니다. 뒷문이죠. 뒷문. 트랩도어라고도 합니다. 해커가 침입하는 통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원래는 방화벽을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방화벽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방화벽을 치는 사람이 자기만 왔다 갔다 하려고 AS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방화벽이 뭐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러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려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뒷문이 있어요. 이 뒷문이 해커들의 표적입니다. 해커들의 표적. 됐죠? 이걸 그래서 백도어, 트랩도어라고도 합니다.
네. 다음 스푸핑입니다. 피싱이라고도 해요. 피싱. 낚시질, 뭐 눈속임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짜 은행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접속하게 해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라든지 보안카드의 비밀번호를 빼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든 그런 낚시질, 그거를 우린 스푸핑이라고도 합니다. 피싱이라고도 하고요. 다음 스니핑입니다. 가로채기, 그죠? 인터넷상에 떠다니는 패킷을 엿보면서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을 가로채는 행위, 인터셉트를 말합니다. 자, 스니핑 많이 나왔습니다. 스니핑. 네, 가로채기입니다. 스니핑, 스푸핑, 뭐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요. 네, 멀티미디어입니다. 다중매체를 말해요. 다중매체를 말합니다. 텍스트나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을 디지털로 통합한 매체를 말합니다. 뭐 영화를 얘기하면 되죠. 영화, 외국 영화. 영상 나오고요, 소리 나오고요, 자막 나오고요. 그죠? 그림은 당연히 있고, 네, 그런 거를 멀티미디어라고 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멀티미디어의 특징은 거의 안 나온 적이 없죠. 네. 멀티미디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사지선다형이에요. 보기 4개 중에 골라야 되거든요. 디지털, 쌍방향성, 비선형성, 정보의 통합성입니다. 비선형인데 선형이라고 나오거나 정보의 통합성인데 단일성이라고 나오거나 그럼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쌍방향성, 일방향성이라고 나오면 또 틀리겠죠. 그죠? 아날로그 나오면 틀리겠죠. 디지털, 쌍방향, 비선형, 정보의 통합성입니다. 네, 중요합니다. 외워야죠.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다음 하이퍼텍스트 아까 얘기했어요. 문서와 문서가 연결된 거예요. 자, 이거의 발전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장된 개념. 문서와 멀티미디어가. 그러니까 내가 클릭했더니 기사 문서가 나와요. 기사. 어떤 뉴스 기사에 문서가 나왔어요? 하이퍼텍스트예요. 클릭했는데 음악이 나오네? 동영상이 나오네? 하이퍼미디어입니다. 아시겠죠? 연결됐어요. 연결된 겁니다. 예, 다음. 잘 나오진 않는데 그냥 가끔 나온 적이 있는 게 두 가지라서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그래도 멀티미디어, 영화를 재생할 때 쓰는 기계입니다. 기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TV 수신카드예요. TV 보는 거죠. 컴퓨터로. 네. 중요하지 않고요. 모르지도 않고요.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 오버레이가 겹쳐진다는 뜻이에요. 한 화면에 겹쳐진다는 얘기예요. 내비게이션 보면 내비게이션 지도 나오고 동영상 나오잖아요. 그죠? 네, 겹쳐지는 겁니다. TV나 비디오 보면서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동영상 데이터를 비디오 카드의 데이터와 합성시켜서 표시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걸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라고 합니다. 다음 비디오 캡처 보드예요. 비디오 캡처. 동영상 데이터를 캡처라는 게 원래 동영상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파일로 저장하는 거. 그러니까 TV 수신 카드를 이용해서 TV를 보면서 그 내용을 녹화 뜨는 거예요. 녹화. 디지털로 변하는 거예요. 디지털로. 근데 아날로그로 나올 때가 있어서 디지털입니다. 설명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는데 얘를 아날로그로 바꿔버려요. 아날로그로 저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컴퓨터가 무슨 컴퓨터인데 디지털 컴퓨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MPEG 보드. 동영상 압축 기술입니다. MPEG는 동영상 압축 기술을 말합니다. 동영상 압축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복원시켜주는 기계를 말합니다. 지금은 필요 없어요. 지금은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요, 이게 없으면 영화를 못 봤어요. 근데 지금은 곰 플레이어가 다 해줘요. 프로그램적으로 다 구현이 돼요. 뭐가 있으면? 코덱이 있으면. 코덱. 코덱만 있으면 돼요. 코덱. 됐죠? 코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영상 있죠? 영상은 아날로그 영상입니다. 근데 저장되어 있는 건 디지털이에요. 저장되어 있는 이 영화 파일은 디지털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얘를 영상으로 보여주려면 얘를 변환해줘야 돼요. 아날로그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코덱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멀티미디어에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또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준다라는 말 나오면 코덱을 무조건 찍으면 돼요. 코덱. 근데 만약에 통신할 때 신호를 변환해준다 그러면 통신을 하는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게 뭐게? 그러면 걔는 모뎀입니다. 모뎀. 디지털 컴퓨터를 아날로그로 바꿔서 아날로그로 보내고 다시 디지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걸 변조라고 합니다. 디아변. 뒤에다 힘주면 변 나오죠? 그죠? 디아변. 그 반대가 복조입니다. 아디복.
디아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전송, 통신에서 신호 변환 모뎀, 멀티미디어에서 신호 변환 코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사운드 카드예요. 컴퓨터에서 소리를 처리할 때 필요한 장치입니다. 이게 없으면 소리가 안 나와요. 음악을 못 들어요. 8비트 이상만 되면 됩니다. 반드시 4비트 이상이 돼야 된다. 반드시 4비트가 돼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8비트 이상만 되면 됩니다. 네, 됐죠? 네, 다음 거 할게요. 싹. 자, 다음 겁니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입니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영화를 볼 때 쓰는 프로그램이 뭐게 이런 겁니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있고요. 리얼 플레이어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대요. 곰 플레이어가 있고요. 됐죠? 나오겠어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요. 미디어 플레이어가 가끔 나오는데 윈도우 배울 때 그때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윈도우 배울 때요. 다음 저작 소프트웨어. 동영상 편집하고 음악을 편집하고 저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프로그램들이 툴북, 디렉터, 오소웨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캠타시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칵테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저작 소프트웨어가 아닌 것은 하면서 요 세 가지가 자주 등장했었어요. 띵띵띵 미디어 플레이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었어요. 그럼 얘를 땅 찍으면 되죠. 그죠? 네, 그랬었습니다. 다음요. 멀티미디어 형식 확장자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확장자라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커마라고 있으니까 저장하잖아요. 그죠? 기본 모의고사 저장을 하면 자동적으로 기본 모의고사 1회라는 파일명을 갖고 있고요. .xlsx가 붙어요. 이런 걸 확장자라고 해요. 자, 음악을 다운받았어요? 소주 한 잔. 임창정 노래죠. 그죠? 소주 한 잔 원래는 mp3가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게 파일 형식이라고 합니다. 얘를 딱 보면 이거 음악인데? 이거 엑셀이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을 파일 형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분하실 수는 있어야 돼요. 딱 보면 이거 동영상인데? 이거 그림이네? 그림인데 이거 비트맵 방식이구나. 얘는 이거 일러스트인데? 벡터 방식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요. 딱 보고 네.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외울 건 아니고요. 뭐 읽어드릴 필요도 없고요. 자, 노려보세요. 자, 암기가 돼야 됩니다. 자, 다음요. 이 중에서 mp3 자주 나오는 거죠. mp3 음반 CD죠. 일반적으로 음반 CD 수준의 음질을 가진 파일입니다. MPEG 동영상 압축 기술인데 MPEG 1 방식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네,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MIDI라고도 하죠. 음악입니다. 얘도 전자음악이고요. 전자악기입니다. 악기인데 용량이 가장 작습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 중에, 음악 데이터 중에. 왜? 음성 지원이 안 돼요. 반주만 돼요. 반주. 띠딩띵 반주만 됩니다. 됐죠? 요거 자주 나옵니다. 다음 웨이브입니다. 웨이브. 얘도 음악인데 자연음이에요. 자연음 그대로 녹화하는 겁니다. 녹음하는 겁니다. 됐죠? 압축이 안 돼 있어요. 멀티미디어 얘네들 중에 유일하게 압축이 안 된 것이 바로 웨이브예요. 압축이 안 됐다는 게 뭐예요? 용량이 커요. 네. 압축이 안 됐으니까 용량이 크죠. 됐죠? 다음 JPEG 정지 영상 압축 기술이라고 합니다. 정지 영상이니까 뭐야? 정지 영상이 뭐야? 동영상은 아니잖아. 그지? 그럼 뭐야? 그림이에요. 그림, 사진. 24비트 트루 컬러 표현이 가능합니다. 2의 24승계의 색깔을 표시할 수가 있답니다. 사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진.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딱 찍으면 그 사진에 붙는 확장자가 JPG입니다. JPG 또는 JPEG라고도 합니다. 다음 GIF. 간단한 애니메이션이 가능합니다. 정지된 화면들이 여러 개로 막 바뀌면 동영상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애니메이션은 가능해요. 여러분들 뭐 오픈마켓, 그러니까 11번가 이런 데 가면 티셔츠가 똑같은 티셔츠인데 색깔만 막 바뀌는 화면 본 적 있을 거예요. 막 바뀌어요. 막 바뀌는 거. 그런 게 바로 GIF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56색밖에 안 돼요. 8비트니까 2의 8승이거든요. 2의 8승은 256개거든요. 네.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진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사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음 PNG, GIF의 단점을 보완한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애니메이션이 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색깔을 좀 보완한 파일입니다. 네.
다음 그림도 그렇고 뭐 글꼴도 그런데 하여튼 대표적으로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비트맵은 화소로 돼 있어요. 픽셀, 화소, 점. 앞에 모니터 배울 때 배웠어요. 점. 이 점이 크게 확대하면 네모로 보이거든요. 이 네모들이 이렇게 커지면 계단 현상이 생겨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비트맵은. 계단 현상이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명해요. 화소가 아주 많으면. 이 화소가 점이 너무너무 많이 찍혀 있으면 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량이 커요. 용량이 큰데 선명하고 사진에 아주 적합하고 색을 많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른 말로 이 비트맵을 레스터라고도 합니다. 레스터 이미지라고 합니다. 포토샵, 페인트샵, 그림판 뭐 이런 데서 만드는 파일들이 다 비트맵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벡터. 점하고 점을 선으로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선으로 돼 있어요. 얘는 확대를 해도 선이 돼요. 그러니까 계단 현상이 생기지 않아요. 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진 그림으로 확대를 했는데 거칠어지지 않아요. 용량은 비트맵보다 작아요. 화소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용량은 비트맵보다 작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래시, 일러스트레이터 뭐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쓰는 것들이 대표적인 벡터 방식의 이미지입니다. 됐죠? 네, 다음 거 할게요. 조금 길어지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기타 이제 끝났는데 자주 나오는 걸 좀 정리를 따로 좀 했습니다. 친절하죠, 그죠? 자, 전용선의 종류 및 속도 용량입니다. 인터넷 전용선을 말하는 겁니다. 순서를 외워야 됩니다. T1, E1, T2, T3입니다. 빠른 겁니다. T3가 제일 빠르고요. T1이 제일 느립니다. 용량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1.544, 2.048, 6, 45.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네, 암기. 1.544, 2.048, 6, 45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EDI. 조직과 조직 간, 회사와 회사 간의 통신을 이용해서 필요한 상거래 문서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상호 교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회사하고 회사가 서로 상거래, 그러니까 뭘 사겠다, 뭘 팔겠다 이런 상거래 문서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코드가 통일화되지 않으면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글자가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일화한 방식, 표준화된 형식, 그걸 우리는 EDI라고 합니다. 예,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 네. 다음, 컴퓨터 관리, VDT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를 오래 하면 걸리는 직업병입니다. 당연히 시력이 나빠질 거고 어깨가 아플 거고 자세가 삐딱하면 산부인과 전자파를 많이 쐬면 임신이 안 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질환에 걸릴 수가 있어요. 예방 방법은요. 1시간에 50분 작업하고 10분은 쉬는 게 좋고요. 권장사항이라는 겁니다. 하루에 5시간 정도 하는 게 좋고요. 일주일에 5일 하고요. 이틀 쉬고요. 전산실의 온도는 20도,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이 얘기 듣고 또 아싸 하면서 5일 하래요. 토요일 일요일만 쉬고 5일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그건 아니고 직업이 컴퓨터 앞에 있는 사람들, 내 직업이 컴퓨터 앞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만 권장사항이라는 거야. 너희들한테, 학생들한테,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한테 야 5시간 해.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다음 UPS예요. 정전됐을 때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 산부인과 같은 데서 아니야 그 얘가 좀 그렇고 수술을 하고 있어요. 의사가 수술을 하고 있는데 정전됐어요. 놔둬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병원에는 발전기가 있어요. 전기를 공급해줘야 돼요. 또 다른 예를 들게요. 네이버예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분명히 네이버 회사에 대형 컴퓨터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게 서버예요. 근데 그 지역, 그 네이버 회사가 있는 그 지역에 정전됐어요. 그 지역이. 꺼져요? 그 서버가? 큰일 납니다. 365일 24시간씩 풀 가동돼야 돼요. 그러니까 발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UPS예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UPS를. 정전됐을 때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 자, 이런 건 잘 나오진 않는데 보기에 있어서 자, 전압을 일정하게 해주는 겁니다. AVR.
220V 일정하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500V 되면 터집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해주는 거고, 얘는 전압과 주파수를 일정하게 합니다. 네, 그런 장치입니다. UPS가 많이 나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의 종류입니다. 자, 상용 소프트웨어, 상거래로 사용되는 거, 상거래, 돈 주고 산다는 얘기예요. 정식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자, 쉐어웨어입니다. 들어봤을 건데 얘도 나오니까. 일정 기간은 공짜예요. 일정 기간은 사용해보고 그 기간이 지나면 돈을 내고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 거를 쉐어웨어라고 합니다. 네, 프리웨어입니다. 프리, 자유롭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료로 사용하는 공짜, RGB나 뭐 알약이나 곰플레이어 뭐 이런 것들 말합니다. 다음 알파 버전입니다. 알파하고 베타. 알파가 원래 A예요. A. 우리 군대에 있을 때 A를 알파라고 하거든요. 베타, B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테스트, 두 번째 테스트를 말합니다. 자, 알파 버전은 게임 회사가 있어요. 게임 회사에 어떤 프로그래머가 게임을 개발했어요. 그럼 개발하자마자 자기만 혼자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팔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요. 그걸 첫 번째 테스트라고 해서 그걸 알파 버전이라고 해요. 알파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됐죠? 그 알파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알파 버전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일반 게이머들한테 걔를 뿌려요. 이걸 베타 버전이라고 합니다. 왜 뭐 한 게임, 뭐 넷마블, 뭐 이런 사이트, 게임하는 사이트에 보면 베타 버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일반인들에게 그냥 공개 테스트하는 걸 말합니다. 다음 데모입니다. 기능이 제한되어 있어요. 어떤 뭐 비행기가 있는데 무기가 한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는데 한 5개 정도만 샘플로 써보게 만드는 거예요. 공짜는 공짜인데, 그죠? 기능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 무기가 뭘까?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사게끔 만드는 거죠. 그걸 데모라고 합니다.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제로 사용되는 환경에서 실행시켜보고 테스트합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 지금 개발한 이 게임이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쓴다. 그럼 이 10대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 사양이 어떻게 될지를 일단 생각해보고 그 컴퓨터 사양에 돌려보는 거예요. 부드럽게 안 돌아가면 다시 만들어야 돼, 게임을. 버벅대는 거 좋아합니까? 안 쓰지. 그런 겁니다. 그게 벤치마크 테스트고요. 패치, 얘도 많이 나옵니다. 얘 많이 나옵니다. 기존 프로그램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뭐 하려고 그러는데 약간 이렇게 버벅대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패치를 올립니다. 회사에서. 걔를 다운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류를 수정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패치라고 합니다. 쉐어웨어, 알파, 베타, 패치 이렇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드 방식이에요. 코드 방식은요. KSX1001 이거 옛날 그냥 버전이에요.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을 말하는 건데 옛날 버전에서는 영문과 숫자는 1바이트를 썼고요. 8비트죠. 한글하고 한문, 뭐 특수문자 이런 건 2바이트를 썼단 말이에요. 이런 건 몰라도 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버전이 낮은 것들은 영문과 숫자는 1바이트고 한글과 한문은 2바이트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유니코드예요. 유니코드. 얘는 KSX1005 버전이 올라간 거죠. 그죠? 영문과 한글이 서로 바이트가 틀려버리면 국제문자, 그러니까 통일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그 글자들의 코드를 통일화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 시켰어요. 이때는. 그래서 통일화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국제문자 표현이 가능하고 모든 글자를 2바이트로 써요. 자, 함정에 빠지면 안됩니다. KSX1001 코드는 영문 숫자는 1바이트, 한글 한문은 2바이트, 유니코드는 무조건 2바이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BCD 코드는 6비트짜리고요. 64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인데 6비트짜리 코드가 처음에 개발이 됐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거요. 마지막입니다. 조금 길어지네요. 네, 어이구 이것도 맞네. 자, 길어집니다. 자, 할게요. 자, 아스키 코드입니다. 7비트짜리고요. 128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통신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아스키 코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7비트짜리고요. 128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2의 7승이니까 급할수록 천천히, 길어져도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통신용으로 쓴대요. 7비트가 이메일 보낼 때도 그럼 아스키 코드 쓰겠네? 윈도우에 텍스트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말합니다. 이거 텍스트.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용 PC에서 쓰는 코드가 뭐냐?
ASCII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FCD 코드라고도 합니다. 얘는 EBCDIC는 8비트 요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ASCII가 중요합니다. 자, 전자출판 용어입니다. 렌더링이죠. 컴퓨터 그래픽에서 그림자나 색상과 농도의 변화 등과 같은 3차원 질감을 넣어서 사실감 있게, 얘가 핵심이죠. 3차원 이미지를 사실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 뭐니? 렌더링입니다. 자, 디더링. 제한된 색깔을 이용해서 새로운 색을 만드는 거. 우리가 물감이 떨어지면 색을 섞어 만들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색을 서로 섞어서 만들어내는 걸 디더링이라고 합니다. 이 말 자체가 디더링, 막 섞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디더링. 다음, 오버레이. 아까 오버레이 보드 했었죠. 그죠? 한 화면에 두 가지를 겹쳐보는 것을 말합니다. 모핑, 얘도 많이 나옵니다. 얘네들은 다 나와요. 자, 하나의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서서히 연결 통합되는 걸 말합니다. 이미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서서히 변하는 걸 말합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할 때 서서히 변하는 거, 그런 거를 우리는 모핑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리티 비트라는 게 있어요. 페리티 비트. 에러를 검출하기 위한 비트입니다. 에러가 있나 없나를 판별하기 위한 비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보냈는데 아스키 코드로 보내겠죠. 그죠? 전송이니까. 아스키 코드 7비트짜리로 보냈는데 얘가 에러가 있나 없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1비트를 하나 실어 보내요. 페리티 비트. 그러니까 이걸 실어 보내면 에러가 있나 없나를 검출할 수가 있어요. 정정은 못해요. 뭐가 에러가 났는지 모르는데 1비트인데 하여튼 검출만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페리티 비트라고 합니다. 해밍 코드는요. 페리티 비트를 3개를 추가해서 보내기 때문에 에러도 검출할 수 있고 에러 수정까지도 가능한 걸 말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얘도요. 에러 검출과 정정이 가능하다. 해밍 코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보조기억 장치가 있어요. 앞에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광디스크의 종류는 설명드렸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디스크는 플로피 디스크와 하드 디스크 이런 게 있는데 트랙이 중요합니다. 트랙. 자기 디스크를 동심원으로 동그란 거를 동그랗게 이렇게 나누는 걸 우린 트랙이라고 하고요. 트랙을 다시 이렇게 나눠요. 이 나누면 얘를 섹터라고 합니다. 실린더는 몇 개의 섹터가 모여있는 실제 파일 기록 공간을 실린더라고 하지 않고요. 지울게요. 여러분도 지우세요. 클러스터라고 해요. 몇 개의 섹터로 이루어진 실제 기록 공간을 우린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실린더는 트랙의 개수를 말해요. 트랙의 개수를 실린더라고 합니다. 다음, 사용한 면의 수를 말합니다. 자기 디스크 8장에 사용 가능한 면은 총 14면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기 디스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왜 빨리 안 끝내 이러지 마세요. 자, 자기 디스크가 이렇게 한 4장짜리가 있다 칠게요. 자기 디스크가 앞면과 뒷면 이렇게 양면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읽고 쓰기 하는 헤드가 각각 장마다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요 위에 바늘이 달려 있어요. 여기 헤드라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총 4장이니까 2, 4, 8, 8면이거든요. 앞뒤를 치면 8면인데 맨 위쪽과 맨 밑에 쪽은 헤드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빼기 2를 해서 사용 가능한 면의 수는 6면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한번 볼게요. 8장이래요. 앞 뒷면이니까 총 16면인데 빼기 2를 해서 14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시크 타임입니다. 시크 타임. 트랙을 찾는 시간이에요. 트랙이 뭐예요? 동심원이요. 그러니까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트랙을 찾는 게 바로 시크 타임이고요. 섹터, 그 트랙의 섹터를 찾는 거, 회전시키는 거죠. 섹터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서치 타임이라고 합니다. 레이턴시 타임이라고도 하고요. 액세스 타임, 실제 파일을 찾아서 가지고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린 액세스 타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아니고 하여튼 시크 타임이 가장 오래 걸려요. 자기 디스크에선 트랙 찾는 데 가장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SSD, 추가로 나오는 문제라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반도체 기억 소자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로 구성된 저장 장치다. 플래시 메모리 EEPROM이잖아요. 그죠? 하드디스크가 자기 디스크와 구동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구동장치가 없어서 소음이 없어요.
그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죠. 그리고 요즘 컴퓨터, 요즘 노트북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조기억 장치가 바로 얘예요. 아주 빨라요. 아주 빠릅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고요. 하드디스크를 대신해서 노트북이나 차세대 모바일 제품의 대용량 기억 장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충격에도 강해요. 이 하드디스크는 충격을 받으면 다 날아가요. 자료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아요. 됐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릅니다. 컴퓨터를 키면 바탕화면까지 뜨는 시간이 아주 빠르다는 겁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면 PC 기본 상식이 끝나요. 자, 아직도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제가 만든 이 교재, 이 프린트물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한 겁니다. 한번 훑어보시라고. 우리가 100점 만점에서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격증은요. 60점 이상만 되면 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것들만 좀 암기를 하시고 흐름만 대충 아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오답 정리를 하시면 당연히 합격해요. 오답 정리하시면 틀린 것만 계속 틀리거든요. 애들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만든 교재입니다. 이걸 안 하면 두꺼운 교재로 또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거 하면 부담되고. 그러니까 이걸로 한번 공부하시고 제 강의 들으시고 문제를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윈도우를 할 예정인데 윈도우는 그냥 기본적인 거 암기할 것들 위주로만 좀 정리를 하면서 끝낼 거예요. 그리고 엑셀은 하지 않습니다. 엑셀은 학원을 어차피 다니시는 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엑셀은 그냥 하지 않고요. 강의하면서 그냥 그 내용들 가지고 공부하셔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시다가 모르면 갖고 와서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